개장을 1시간 10여 분 앞두고 있습니다. 목요일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요 투자 뉴스부터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10월 옵션 만기를 앞둔 가운데 코스피 200 미니 옵션에서 1,400억 원의 매물 출회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개별 주식 선물과 관련된 매수세는 약 5천억 원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안정펀드의 적시 재가동을 위해 추가 매입 약정 등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 여력을 6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해 저신용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여유 재원으로 회사채 CP 매입을 우선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신라젠의 주식 매매가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을 심의한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1년 9개월 만에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찾았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준법위를 찾은 이 부회장은 지난 2020년 대국민 발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위원회의 활동 방향인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 경영,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2030년까지 18조 원을 투입해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금양은 콩고 민주공화국 마누노 광산 개발 및 소유 관련 현지 자원개발 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사거래를 받게 되지 않는 이번 주지만 이벤트는 아주 산적하죠. 이제 국내 만기일 또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10월 국내 옵션 만기일에 대한 전망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어제 파생 수급으로는 장 막판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해주면서 증시 반등을 이끌었고 막판에 다시 전량 매도하면서 마무리했죠. 따라서 오늘 만기일도 예단이 쉽지가 않은데요. 모든 경우의 수가 일단은 도출될 수 있는 건데 김선영 대표님, 지금 유한타증권은 오늘 만기일 5천억 원 규모의 매수세 유입을 전망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옵션 만기일에도 파생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잘 안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최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만기일입니다. 코스피 200 미니 옵션에서 1,400억 정도의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와 함께 또 개별 주식 선물 옵션, 주식 선물과 관련된 매수세가 한 5천억 정도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같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쿼드러플 위칭데이였던 지난 9월 만기일에는 이제 마감 동시효과에서 금융투자가 3,620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당시에 매도에 나서면서 동시효과에서 코스피 200 지수가 0.01% 하락 마감했습니다. 보통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아닌 파생 만기일에 가장 영향이 큰 상품은 개별 주식 선물인데요. 금융투자의 주식 선물 누적 매수가 보니까 1,140억 원 정도 나왔고요. 지난달과 같은 수준인데 한 2,525억 원 정도의 스프레드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만기일에 약 한 3,60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매월 만기일에 금융투자의 주식 선물 평균 누적 순매수 금액을 보니까 마이너스 5천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형성하면서 금융투자의 순매수세가 아무래도 규모가 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만기일 당일에는 이제 스프레드 롤오버 수준에 따라가지고 마감 동시효과 매수세 유입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은 오후장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스프레드 거래 동향을 좀 위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번에 마감을 그대로 마감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은 장 막판까지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장시영 차장님, 오늘 증권사 전망과 같이 만기일 파생 관련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전제하에 어떤 종목군 중심의 접근이 좀 유효할까요? 옵션 만기일 관련해서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내에 있는 대형주 종목들을 좀 봐셔야 할 것 같은데 거래소라든지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대형 종목들,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에 대한 접근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시장의 어떤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자닉스 같은 경우는 그 반등이 눈에 띄고 있는데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그러니까 국내 IT 업체들 그리고 해외 IT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감산에 좀 디램 쪽에 감산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디램 감산 이슈 그리고 아직은 조금은 불투명하지만은 지속 말씀드리고 있는
파운더리 관련 사업 모멘텀이 좀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 대형 IT 업체들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IRA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아직 조금 남아있기는 해도 환율 효과든지 판매량 감소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실적에 조금 기대어서 연말까지 지수 대비 상대적인 수익률이 조금은 좋을 수도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격에서 뭐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지수 수익률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버틸 수 있을 법한 그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큰 폭의 이 어떤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에 빗대어서 크게 상승한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어떤 하락세를 좀 멈추는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락장 속에서도 대장주는 질주하고 있죠. 지금 장시영 차장님 전자닉스 이야기해 주셨는데 급한 불 끈 전자닉스 소식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지난주만 하더라도 4만 전자, 7만 닉스 우려가 컸던 분위기와 이번 주 분위기 너무나 상반되죠. 두 종목의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를 했어요. 남인호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날에는 오히려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 공장에 미국의 주요 부품 수출을 막는다는 조치가 나와가지고 우리 시장에 굉장히 어두움을 줬었는데요. 어제 다행스럽게 그 조치를 1년간 유예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미국이 왜 1년간 유예를 했을까요?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만일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생산이 안 되고 그게 미국으로 가지 않는다면 아마 미국 반도체는 대란이 날 겁니다. 그에 대한 조치로서 일단 1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중국을 무조건 버릴 수가 있느냐? 그게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시안이라든가 수저우, 우시, 다롄, 충칭 이런 중국의 주요 도시에는 전자와 닉스의 주요 생산 공장들, D램, 낸드 플래시 주요 생산 공장들이 거기 있습니다. 전체 회사의 생산량의 약 50%를 그곳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다 폐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400년 전이죠. 우리가 명나라와 청나라 가운데서 조선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강희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등거리 외교, 서로가 문제가 되지 않은 선에서 했죠. 그런데 한쪽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됐죠? 병자호란이라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너무나 큰 아픔이 온 겁니다. 물론 힘들죠. 중국도 미국도 우리 한국과는 특히 반도체에 있어서는 떼일래야 뗄 수가 없는 국가 아닙니까? 힘드시겠지만은 정말 반도체 외교만큼은 조금 균형감 있게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올바른 정말 현명한 판단 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전자닉스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숨을 돌리는 소식 하나 더 들려오는데 확인해 볼까요? 참 오래 걸렸습니다. 2년 5개월간 17만 개인들의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종목이죠. 바로 신라젠의 거래 재개 소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당장 오늘 신라젠의 주식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귀추가 쏠리고 있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네, 항상 이제 여의도 거래소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 이제 신라젠 주주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많은 어떤 의견들을 피력하시는 걸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자그마치 2년 5개월 만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직 경영진들이 잘못한 거죠. 이제 횡령, 배임 혐의 때문에 거래가 정지됐었던 신라젠이 전일 거래소로부터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받았고요. 바로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된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이번 상장 유지 결정에 대해서 이제 신라젠이 그동안 거래소로부터 요구받은 파이프라인 추가 이제 보완하고요. 그리고 연구 인력 등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확충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로부터 항암제 일종인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 후보 물질을 도입해서 사실 최대 약점으로 불렸었던 게 이제 단일 파이프라인이었는데 이 구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의 어떤 그 내용들을 충족한 것 같고요. 그동안 신라젠은 팩사백이라는 이 하나 명역 항암제 후보 물질 하나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굉장히 짙은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파이프라인
시장 확대가 거래 재개의 핵심 어떤 선결 과제로 꼽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거래 정지 전의 시총이 1조 2,447억 원입니다. 종가는 12,100원이었고요. 이거를 평가 가격으로 정하고 이제 최저 6,050원 그리고 최대 24,200원 범위 내에서 기준 가격을 결정할 겁니다. 뭐 잠시 후에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호가 접수 후에 단일 매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초 가격을 기준가로 정하고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은 지수가 많이 밀렸습니다. 시장 많이 1년 동안 안 좋아지는 가운데 사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거래가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순위가 30인데 일단 오늘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년 5개월 만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끝에 오늘 거래가 재개됐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적절히 판단 잘 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오늘 한 번쯤은 다 신라젠 한 번씩 검색하시면서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한동안 신라젠에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종목이니만큼 시초가 또 오늘 주가 추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장시용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라젠의 부활 여부에 따라서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업종의 투심이 확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이렇게 4개 분면으로 좀 나누어 볼 때 현재 국면은 인플레이션은 높고 성장률은 낮아지는 그런 인플레이션 버스트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다음 국면이 인플레이션도 낮고 성장률도 낮은 일본형 경제죠. 디플레이션 붐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인플레이션은 높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구간과 이 다음 분면 인플레이션도 낮고 성장률도 낮은 디플레이션 이 붐 중간 구간에 딱 걸쳐 있는 상황인데 내년 경기 침체로부터 만약에 이런 디플레이션 붐 구간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업종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될 것이다라는 히스토리죠. 그러니까 역사적 히스토리를 둘러봤었을 때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라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제약바이오 투심을 어떻게든 좀 바꿔놓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게 긍정적으로 바꿔놓을지 부정적으로 바꿔놓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시장에서 다시 한번 신라젠의 부활을 알려줬다는 것 자체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뭔가 투심을 좋은 쪽으로 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 주가 자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간다고 한다면 최근에 쇼커버 등으로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 내 종목들은 투심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라젠의 어떤 주가 흐름에 따라서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 내 종목 중에 실적 개선세가 좀 기대되는 그리고 어떻게든 실적에 조금이라도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고 실적에 조금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비벼볼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대표 종목인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종목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 또 신라젠의 최대 주주 M2N이 전거래일 10% 급등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 상승세를 보였죠. 오늘 신라젠과 함께 M2N의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사측이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긍정적인 주가 흐름 만들어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소식은요. 현대차 다시 한번 도약을 선언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고객은 늘 새로운 차를 타게 해드립니다. 바로 정의선 회장의 전 차종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대전원 선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한 번 사면 끝이다는 이제 옛말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내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차량을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개선이 가능하도록 만든다고요, 남인호 소장님? 네, 꽤 오래 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하신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지금은 사람을 옮기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미래에는 전자 제품을 이용해서 자동차가 전자 제품으로 불릴 것이다. 지금 현실로 되고 있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의역하고 싶어요. 자동차는 뭡니까? 생활의 공간을 이동시키는 활용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생활 공간 그 자체다. 지금 사실 자동차 내에서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정말 밥 짓는 거, 빨래하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회의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자동차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판매량 몇 위입니까? 3위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회장으로 현대차 그룹의 회장 취임한 지 이제 2년 됐다는데요. 그 2년의 성과를 보면은 원래 현대차가 전체 판매량에서 5위, 6위 정도 됐었거든요.
있었거든요. 지금은 당당히 3위로 올라왔습니다. 1위가 어디입니까? 일본 토요타, 2위가 독일의 폭스바겐, 그리고 3위가 바로 우리 현대 기아차입니다. 자, 이렇게 외형 성장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내적 성장이죠. 사실 저도 아침에 차 시동을 걸면요, 항상 업그레이드 하겠냐고 뭐가 떠요. 예, 저는 현대차인데,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거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현대차의 신차에 모두 다 무선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우리가 차에 이상이 있게 되면 어디 갑니까? 카센터라든가 이런 수리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이걸 중앙통제소에서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 차에는 어떤 문제 있습니다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현실화되고 정말 된다면은 현대차는 판매량 3위에서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자동차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대차 가격 얼마입니까? 최근에 조금 악재가 나와서 16만 원대는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악재가 많다 할지라도 현대차에 갇힌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 16만 원 있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최소한도 20만 원대는 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자,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지금 시점 좀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종목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장시홍 차장님. OTA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현대차 그룹주 내의 종목이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90%가 현대차 쪽에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자체도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매출에서 한 10% 정도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대차의 비전 제시에 따라서 실적의 어떤 상승 속도는 굉장히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매출 계획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연매출 3조 6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련 산업이 그러니까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산업이 연평균 18%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이제 현대차의 어떤 앞서 말씀드린 비전 제시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전망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제네시스라든지 최근에 나오는 고급 전기 차량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같은 OTI 구독 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는 제공을 했었는데 현대차가 앞으로 그러니까 테슬라의 OTA 구독 시스템과 같은 어떤 좀 더 나은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된 이 기술력을 좀 제공을 하려면 사실은 해외에서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해외 차종 같은 경우는 보안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각종 국가 규제들 이런 부분들 다 넘어서야 되는 과제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현대차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하는지 지켜보시면서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어떤 주식의 관심도 지금부터는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좀 20만 원까지가 적정한 가치이며 현대오토에버는 가파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두 분의 말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주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과 또 연관지을 수 있는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발생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작년보다 지금 2주 빨리 검출됐다고 하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농장으로 전파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김선영 대표님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항상 이맘때쯤 되면 이제 AI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컸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슈를 좀 많이 덮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말씀하신 대로 평소보다 한 2주 정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이 이슈가 또 갑자기 또 확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정확히 2주 정도 빨라졌습니다. 야생 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때문에 정부가 방역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0일 날 처음 발견이 됐는데요. 충남 천안의 본강천에서 포획된 원앙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보니까 이제 고병원성 AI가 검출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조류 AI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속도가 빨리 퍼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좀 대응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작년은 10월 26일 날 처음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뭐 한 2주가 빠른 것 같고요. 이에 AI 관련주들 뭐 단기적으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AI 관련주들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들은 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 시기 때쯤 되면 항상 형성되는 이런 테마로 형성되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성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슈가 오늘은 좀 이번 달에는 올해는 한 2년 정도 2주 정도 빨라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뉴스
긴축, 전쟁, 침체라는 하락 프레임 안에서 쉽사리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글로벌 시장이죠. 위기 속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전략 관련 기사, 뉴스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힘든 만큼 배당주 매력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남인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다행스럽게 2,202포인트로 2,200을 지켰습니다만 최근 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죠. 이런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수익을 주는 게 뭘까요? 바로 배당 투자가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드린데요. 그만큼 지금이 배당 투자의 적기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소개해드린 게 뭐였죠? 8대 금융사들, 금융사 대부분 다 8%, 9%의 배당률이 결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금융사 외에도 이런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보시죠. 효성이라든가 삼성증권, 쌍용, CNE,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NH투자증권 등도 물론 8%가 약간 못 미칩니다만 대부분 다 6에서 7%의 높은 수익률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즉 지금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은 이번 12월 30일까지만 보유하시면은 그만큼 배당을 내년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주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 배당이란 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반기 배당 많이 하거든요. 삼성전자같이 초우량한 기업은 분기 배당합니다. 그러면 매 3개월마다 10% 준다는 게 아니죠. 2.5%씩 4번 가누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시고자 하는 종목이 반기 배당인가 분기 배당인가 1년 배당인가 요거는 한번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기 배당인지 뭐 단기 배당인지 잘 좀 확인해보고 들어가 보자라는 말로 정리를 해주셨고, 자 그럼 배당주 안에서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함께 생존하는 기업 어떤 기업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장시훈 차장님? 최근에 이제 종목들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회사의 어떤 배당 정책이 바뀌어서 갑작스럽게 배당을 좀 많이 줘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기존에 꾸준하게 배당을 해오던 정률적으로 좀 배당을 해오던 기업체들이었는데 그 회사의 주가가 그 당시보다 조금 더 많이 지금 현재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낮아져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당 수익률을 온전하게 누리려면 주가가 뭐 주식을 사서 주식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주식이 빠지게 되면 배당 수익률은 제가 매수한 시점에서 주식이 더 빠지게 되면 배당 수익률 자체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고르실 때는 주가의 변동성이 좀 적고 앞으로 주식이 좀 오를만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는 종목을 골라야 할 텐데 현재 시점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은행주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주 관련해서 은행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우리금융지주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 순이익이 대략 한 9천억 정도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자 이익이라든지 다른 어떤 예대 마진이 좀 늘어나면서 이익성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 최근에 뭐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해외 은행들에 대한 어떤 부실 이런 위험들이 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양호한 건전성이 조금 바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크게 변동성이 좀 없는 종목이라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원화 대출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0.7%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기업 대출 위주로 성장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은행 수익률 기준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NIM인데요. NIM이 전체 1.62%로 전분기 대비 좀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특히나 NIM의 어떤 상승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른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전망되는 어떤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라든지 또 변동성이 좀 커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내년 즈음에서 혹시라도 예대마진 금리차가 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은행으로 유입되는 어떤 자금이 유입되는 속도가 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실적 개선세에 대한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도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은행 업종 중에서도 우리금융지주를 조금 관심 있게 배당주 관심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아침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RFHRC입니다. 어느 때보다 실적 전망이 발달하면서 하나증권은 기존 목표가 6만 원 유지했고요. 그리고 DB금융투자 이노션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컨센이 부합이 될 전망이지만 그래도 목표가는 6만 3천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이버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 얼마나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걸까요? 한국투자증권은 그래도 기존 목표가 30만 원을 유지했고 하나증권은 위메이드에 대해서 목표가 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네요. 게임 매출은 내년부터 찍힐 것이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추진력을 얻기 위한 시간이라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목표가 22만 원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대신증권 ST팜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성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은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LG화학입니다. 다각화는 이렇게 해야 라면서 한국투자증권 목표가 8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네요.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지배구조 재편의 혼조세 구간이라면서 조금 보수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목표가 8만 3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굳건한 럭셔리 소비라면서 신한투자증권. 제목은 긍정적인데 목표가는 또 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수요 부진의 끝을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목표가 4만 8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영 차장님의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어제 하느니 금리 인상이 10월 금리 인상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가 매수 우위가 좀 점쳐지는 상황이죠. 근데 뭐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한다고 봤었을 때 미국의 어떤 CPI 발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하락세를 딛고 좀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큰 폭의 반등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추세 반등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보다는 시장을 조금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지면서 유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입니다. 네, 어제 금통위에서 시장이 바라는 그런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해줬습니다. 시장은 이래서 일단 고환율에 대한 우려감, 즉 1,440원을 넘는 우려감에서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옵션 만기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다른 건 모든 재료 안 봅니다. CPI, PPI, 실적 이런 거 안 봅니다. 딱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떻게 하는가. 저는 그동안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2,300포인트가 외국인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날이다. 아까 김선영 대표께서 롤오버란 말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분명히 2,300포인트까지 올려서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냐. 바로 여러분들이 신용 만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이 신용 만기인데 오늘 내가 목표한 가격 안 왔다고 버립니까? 아니죠. 다음 달 걸로 넘기는 겁니다. 즉 외국인들은 아마 오늘 최대한대로 지수를 올리려고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은 11월 풋옵션 300을 또다시 매도함으로써 그들의 수익 추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대표의 전략까지 들어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9월 CPI가 오늘 저녁 때 발표가 됩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하이라이트 CPI보다는 이제 코어 CPI 쪽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변동성은 오늘도 이어질 거니까 너무 이제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섣부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접근이 나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좀 지켜보시고 뭐 추후에 추가 매수하신 전략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